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야. 생각보다 우리가 강한 것을 알았고 서로의 눈 속에서 빛나는 보석을 보았지. 이젠 함께 숨쉬고 싶어. 어깨 걸고 너와 노래하고 싶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네 맘 같은 우리가 있다고. 너의 눈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보고 싶어. 너의 눈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보고 싶어.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진유미 학생 왔습니다. 오늘도 나님 오셨고요. 박상진 학생 왔고요. 이경주 학생 왔고요. 사랑해도 대찡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나님은 새날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정에 약간의 좀 변경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사 1차 시험 5월 8일 어버이날 치르게 되죠. 그때까지 학생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되게 많고요. 그런데 오늘 수업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테마 특강을 당분간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 좀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준비들 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최신 판례 특강이 중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테마 특강, 질문 답변, 최신 판례, 테마 특강, 질문 답변, 최신 판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권성빈 학생 왔고요. 정태권 학생 왔습니다. 화면이 막 왜 이렇게 어두워? 네, 어둡죠? 뭔가 어둡네요? 왜 어둡죠?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자가 껴 있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 네, 지금 뭔가 조명 위치랑 이런 게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행정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중반부터, 작년 중반이군요. 2020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정기업 학생이 통과된 다음에 즉시 행정기본법 전문을 학생들 있는 카톡방에 올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수업이 필요한 내용이면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이 필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네,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를 아우르고 있는 것일까? 행정작용법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쟁송법 파트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대다수입니다.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은요, 지금 제목에 보시게 되면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저 제목은 제가 단 제목이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제목이죠. 법제처는 법무부 소속이고요. 모든 이제 법령을 만들 때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과 법규 명령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평소에 수업 중에 하는 얘기들까지 법령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행정기본법에는요, 정의 규정에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담았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뤄왔던 내용들, 그리고 학설로서 논의되던 부분들, 그리고 판례를 통해 해석되었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통과가 됐고요. 네, 통과가 됐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행정기본법 부칙입니다.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맨 끝에 부칙인데 보시면 이 법은 뭐라고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네, 그리고 나서 부칙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조항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기본법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데요.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도 못했고, 행정기본법 전문의 내용을 처음에 간단히 봤을 때 정말 소름 끼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친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법에 이렇게 명문의 근거가 만들어지다니.
아직까지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문특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고 하게 되면 7법, 7개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사법에서 민법과 상법과 민사소송법 이렇게 7개의 법이 있는데 다른 법들은 전부 다 단일 법전들이 있지만은 행정법만큼은 단일 법전이 없어서 그래서 4천여 개의 개별법들로 그냥 만들어져 있다. 행정법의 역사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단일 법전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기본법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홍정선 교수가 연세대학교 행정법 교수였었죠. 지금은 이제 퇴임을 했지만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위원장이 누구였죠? 서울대 최송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홍정선 교수였었습니다.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충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몇 회차까지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뤄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행정기본법에 대한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노무사랑 카페, 지금은 제 카페들이 노무사랑 카페 하나로 우선 일원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그걸 몰라서 못 오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행정법도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올려놓고 나서 뭐 동의 카페라거나 아니면 에로스라고 해서 애프터 로스쿨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카페라거나 이런 데 좀 올렸더니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제 카페 쪽으로 넘어와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의 카페 쪽에서는요,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게 정식 명칭이죠. 현재로서는. 동의 카페 쪽에서는 어떤 학생이 댓글로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이 이제 시험 과목인데 2차 시험 과목인데 우리 시험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알고 있을 법한 얘기 몇 개를 꺼내갖고 이의신청 제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됨으로써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게 되거나 또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다루는 수업. 저는 언제나 최초죠. 최초로 다루는 수업. 여기저기 제가 좀 알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 법을 학원가에서 정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을 너무 많은 학생들이 듣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강사들에 대한 저의 평소의 입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수업하기 힘들 겁니다. 다수의 내용들이 타 강사들이 다루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부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우리는 다뤘던 내용들이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가고 나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짜릿하고 이런 것인데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런 규정들이 들어왔는지 당장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2013년도 3월 20일 날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12년도, 13년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적극적 형성소송이라거나 이런 부분까지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행정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본법도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상 교수님들의 방향성은 전부 다 행정기본법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다른 시험들, 사법시험이라거나 행정고시, 노무사 모든 시험들이 문제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들, 공무원이라거나 객관식 시험들은 사례형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로스쿨, 변호사 시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다른 시험들도 계속 출제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죠. 출제자도 사람인데 말이죠. 네, 행정기본법.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법령의 창도 너무 많고 한글 파일도 PDF 파일도 너무 많아요. 지금 보이시죠? 뭔가 엄청 띄워져 있죠?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려면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른 페이지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날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은요, 제한일자가 2020년도 7월 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이게 법무부, 법제처를 말하는 거예요. 2020년 7월 8일. 정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각 변동을 일으킬 행정기본법.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가 윤석열이만 혼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전부 다 결제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월 8일 날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시면요, 언제 처리가 됐냐면 통과된 날짜가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날짜는 2021년도 2월 26일입니다. 물론 2월 26일은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가 맞습니다만은 이 행정기본법에 박범계 장관이 개입한 건 없겠죠. 박범계 장관이 미안합니다만 개입하지 않으셨잖아요. 전 거짓말을 못합니다.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통과가 됐고요. 공포하고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조항들이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2년 뒤에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부칙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로 시행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단서에서 22조나 28조나 41조, 43조는 공포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에 23조부터 26조까지 제23조 내지 26조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부터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조부터 35조까지 30조 및 38조는 2년이 경과하면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일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효력은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우선 원칙적으로는 시행을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2법 예고라고 해서 좀 수정이 한번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 입법 예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입법 예고를 한 것인데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담당 부서가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네요. 제가 몇 안 되는 실력자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법제처 사람들입니다. 법제처 사람들은 법무부 소속이고요. 법제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들을 다 심사합니다. 그 법제처 출신이다 그러면 우선 나 되게 똑똑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법제처 공고제 2020-705 68호로 제2법 예고안 행정기본법 제정안 중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29조, 33조, 34조, 37조, 38조, 42조 관련하여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제안이 된 것은 7월이었었고요. 6월 25일이죠. 지금 이거는 법제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행정절차법 41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행정절차법에는 신입처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입생 처지에 신입생들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죠. 신은 신고이고 입은 행정상 입법예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는 처분 절차고 지는 행정지도고 예는 행정예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입법예고죠. 입법예고. 그래서 입법예고 41조 법제처에서 얘기한 41조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 지금은 이제 그 중에 제정에 해당할 것이고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법제처가 되는 것이고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신입처지에에서 입부분입니다. 행정상 입법예고. 다만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이때는 입법 예고를 패스한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었죠. 그 다음에 2호에서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단순 집행. 저런 걸 우리가 집행적 법규명령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3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이 없는 경우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라거나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일 때 굳이 입법 예고할 필요는 없다. 4호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호에서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단서 부분에서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항, 5항까지 다 보겠습니다.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데 입법 예고가 누락된 것이 법제처에서 모든 법령에 대한 심사를 다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심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는 게 적당하다. 위에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행정기본법을 국회의원 사무실, 일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당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정부안입니다. 정부안. 그래서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부 다 이제 정부안으로 들어가는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해당 주무부서에 입법 예고를 하라고 행정지도,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고. 행정기관에게 행하는 것도 행정지도라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행하는 것만 행정지도가 아니고 행정기관에게 행하는 것도 행정지도에 포함을 시킵니다. 행정지도를 하거나 입법 예고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법제처가 직접 예고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사항을 보시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 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재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 관련돼서 말이죠. 다만 1항 같고 위에서 나왔던 예외 사유죠. 예외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지만은 그것이 위에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원래부터 예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다시 재입법 예고도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항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나님, 네, 잘은 모르겠으나 행정법에 관한 신민님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봐요. 저는 그것은 정청래 의원의 말투라고 봐요. 네, 마포는 정청래라고 봐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서 이렇게 공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기본법입니다. 이름도 참 잘 만들었어. 이름도. 이게 분야별로는 하나씩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행 강제제도 얘기하는 거죠. 네,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얘기할 때 행정벌이라는 게 있었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었어요. 행정형벌은 형법에 그 이름이 있는 형사처벌을 말하는 게 맞고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행정질서를 위반해가지고, 네, 질서를 위반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개인적 법익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다라거나 이런 게 걸렸을 때, 그렇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처분이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모두 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걸어놨는데 5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었다라거나, 또는 영업을 9시까지였죠. 최근까지 9시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시까지 영업을 했다거나, 최근에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죠. 모여가지고 늦게까지 술 먹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술집 사장님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몇백만 원 부과받게 되거든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뉴스로.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건 아니죠. 그 자체로서 직접 법익을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부과하는 게 이제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도 사실 개별법들마다 전부 다 달리 규정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과태료 부과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과태료에 불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게 200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질서위반, 행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사안은 전부 다 이것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1조 목적만 한번 볼까요? 목적만 보고 이거는 내려버리겠습니다.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하고,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에 하나죠. 행정질서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와 그리고 그 재판, 과태료 재판이라고 하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개별법들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들이 전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일반법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번 보세요. 5조. 1조만 본다고 해놓고 5조를 또 보네. 하여튼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설명할게요 라고 해놓고 뭘 좀 설명을 더 하고 싶어갖고, 좀 안달이 난 인간이어가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것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개별법들이 만약에 과태료 관련돼 가지고 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과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밌지요? 이건 과태료 관련된 일반법인데요. 그런데 이건 과태료 관련된 특별법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법, B법, C법, D법 이렇게 해서 개별법에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이면은 보충적으로 얘를 적용해요. 이걸로 막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걸 적용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이 일반법이자 본인이 특별법입니다. 대단한 친구죠. 바로 이런 거예요. 행정기본법.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은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린 게 과태료 관련된 문제에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하나는 모았다고 했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확보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행정기본법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과태료라는 분야에만 딱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법 분야에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눈 떠보니 우리는 선진국 인류 국가였었고, 눈 떠보니 우리는 행정법에 있어서도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의 잔재를 넘겨받아서 찌끄레기 가지고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행정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법이고 되게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노무사랑 카페에 올려놓은 게시물에 보게 되면은 첨부 파일을 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문서들을 전부 다 올려놨는데 대체로의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문만 따로 우리가 하나를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정 이후 행정법령은 국가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가법령의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법령의 개수가 4,8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300~400여 개가 행정법이다. 이런 식으로 법제처가 밝혔었는데, 이번에 내놓은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법령의 개수,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법규 명령은 포함 안 하고요. 법규 명령하면 수만 개, 수십만 개 되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개수가 현재는 5,000개가 넘었나 봅니다. 법제처에서 요번에 발표할 때 5,000개 넘었다고 했고요. 5,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4,600개라고 했나요? 4,600개가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행정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법의 대부분이 다 행정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있을까? 하나를 알게 되면 전체를 관료하는 어떤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부 개별법들마다 다 달리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국가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행정법은 우리나라 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은 붙여 쓰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기간이 도가되었다 이런 표현 자꾸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료된다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 있죠. 그게 본인이 되게 똑똑한 줄 알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다 일본의 잔재입니다. 일본의 잔재들이에요. 도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료된다, 조선시대에 썼다. 조선시대의 사료라는 말, 역사 사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료를 찾아보시게 되면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 일본의 잔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죠. 도가 된다가 아니라 경과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맞겠고요. 도가 된다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료된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뜻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단 한 명도 그 뜻을 모르면서 잘난 척하고 싶을 때만 있습니다. 난감하다 이런 거죠. 사료된다라는 말은 그 개사료, 돼지사료, 소사료밖에 없어요. 사료된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걸 그러면 생각사자에다가 요해할 때 요자 쓰겠다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일본의 잔재입니다.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다.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우리만 없었던 게 아니죠.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에 5배, 적게는 5배, 많게는 수십 배의 가격으로 백신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싸게 구입을 하고, 예, 제약회 회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뭐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해서 자기 거 사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린 저렴하게 사고 또 쥐어짜는 주사기, 최소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 쥐어짜는 주사기를 가지고 또 저렴한 데다가 그거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디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전 세계 인민들, 좀 이따 보시면 인민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인민은 피플이죠. 국민은 내셔널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인민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5산, 6산, 7산, 8산입니다. 공화주의자들이 중국의 공화주의자와 프랑스의 공화주의자. 여러분 중국은 원래 뭐였죠? 중공이었죠. 중화인민공화국. 그쵸? 중공은 사회주의 국가였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고요. 그쵸? 그런데 중국 쪽에서 오히려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독재 국가입니까? 아니죠. 프랑스 인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그냥 반공주의자들이 무식해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북한에서 인민이란 표현을 쓰니까 우린 쓰면 안 된다? 우리말입니다. 전 세계가 통용하는 말입니다. people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민중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저 국진당이라고 뭐 이름이 국민의 뭐라고요? 뭐 이런 당이 있죠. 근데 영어 이름이 바로 뭐예요? 파워 오브 피플이래요. 파워 오브 피플. 그게 바로 뭐예요? 인민의 힘입니다. 민중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좌파 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좌파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들고 다닙니다.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행정법 분야의 집행원칙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진짜 어려워요. 우선 국민들은 모릅니다. 변호사 모릅니다. 행정법 아는 변호사가 몇 명이 됩니까? 손 꼽죠. 그러면요. 공무원들은 알까요? 이명박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가끔은 찍찍거리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 이명박 씨가 대통령직을 찬탈해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강바닥에다가 수십조를 내다버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퓰리즘을 하려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의 공무원을 뽑는다. 근데 실제로 몇 명이 고졸 출신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을까요? 손 꼽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을 뽑는 공무원 시험에 그 10명, 20명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나라를 다 망쳐놨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다 망쳐놨습니다. 헤라님 오셨습니다. 신홍님 제가 아까 인사드렸나요?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 망쳐놨냐면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공무원이 되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과목을 고교 과목을 치르고 나서 공무원이 되게 만들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공무원들이 행정법을 모릅니다. 일반 행정직렬의 공무원들은 눈 떠서 잘 때까지 행정법만 합니다. 자기 업무가 그거예요. 그런데 행정법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것이죠. 물론 직무교육이라는 걸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직무교육을 할 때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놈들이 다니면서 계속 똥을 싸질르고 다녀가지고 공무원이라고 뽑아놓으니까 행정법을 몰라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갖고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걔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손해배상액이 너무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한 짓입니까?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이명박이가 그랬습니다. 이명박이가. 장난똥 때리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복잡합니다.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일선 공무원들도 행정법을 몰라요. 여러분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죠.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되기 전까지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내준 거를요, 뉴스 보도 보면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재량이에요, 이럽니다. 법에 대놓고 기속행위라고 써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기속행위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속행위를 대놓고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공무원들, 난감하네. 네, 안 그래도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것이 4,600여 개의 개별법들로 뭉뚱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무대기로 그냥 도대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탄다라고 했을 때 영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기차표를 하나씩 일일이 검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쓸데없는데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로 모아놓으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들로 여기저기 전부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여러분, 법령 개정된 날짜 보면요, 바꾼 거 하나도 없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법이 개정이 되면요,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B법, C법, D법, E법 연쇄적으로 변경됩니다.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때요? 궁금한 거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면 끝나죠. 그렇죠? 저라는 놈을 참고로 단일화시켜갖고 저에게 질문하면 다 끝납니다. 바로 답할 수 있는 건 바로 답하고,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영상을 링크해 주거나 아니면 전자책을 링크해 주거나 아니면 파일을 올려 주거나 아니면 과거에 설명했던 게시물을 링크해 주거나 해서 해결이 되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를 바꾸게 되면 B법, C법, D법, E법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사회가 바뀌었다 하게 되면 행정기본법 하나만 딱 바꾸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명문화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우리가 인문특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행정법의 구성은 이와 같이 머리와 몸통과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그리고 행정법은 머리, 몸통, 다리. 기억나시죠? 인문특강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이 머리, 몸통, 다리. 그 중에서 행정법이 집대성되는 것은 행정구제법이라고 했고요. 1차적 권리구제로서 행정쟁송제도와 2차적 권리구제로서 손해전보제도가 있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 세 개는 일반법이 있죠.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아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절차를 다루는 행정소송법, 국가배상 절차를 다루는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현재 없죠. 만약에 손실보상법이 있었다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공익을 위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라거나 집합을 금지시킨다라거나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본 분들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해주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 감염병과 관련돼서 과연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만들 것인가, 아예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손실보상 관련된 부분만 일반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행정기본법은 이 작용법 이쪽일까요?
지금 앞에서 법제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천여 개 개별법으로 이렇게 무더기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머리 몸통 다리에서 아이고 제일 큰 몸통, 저 몸통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이라는 걸 만든다. 그게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은 이겁니다. 이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행정기본법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쪽 파트, 행정구제법 파트와 관련된 규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쪽 파트, 바로 행정쟁송과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행정법은 전체적으로 행정구제법에서 집대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차와 2차적 구제 중에 더 중요한 것은 1차적 구제 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손질을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행정쟁송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행정기본법의 현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십 개 조항이 되지 않지만 이후에 계속 우리가 발전을 하면서 조항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우선 처음을 잘 여러분들이 끼워야지 나중에 추가되는 조항들이 있어도 비교를 하면서 요게 추가됐구나, 요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불문법원을 말합니다. 행정법도 역시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그 법의 인식 근거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문법원은 우리 인문특강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꼭대기부터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광역자치단체의 규칙,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기초자치단체의 규칙, 이것이 성문법의 순서죠. 효력 순서, 위에서부터 서열입니다. 불문법이라고 하게 되면 판례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관습법이라는 것과 조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 조리법 두 개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바로 조리법. 그 조리법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법원칙입니다. 법원칙.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였었죠.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평신자, 평신자도 아닌 목동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조리법의 원리, 당연한 것이 조리법이죠. 일반인의 상식 기준, 판단 기준, 그것이 바로 조리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회통념입니다. 사회통념. 그 조리법, 불문법의 원리, 구약시대에는 바로 뭐예요? 다 목동, 양치는 목동들밖에 없는데, 비평신자인 목동은 이 목동이 이 친구가 치는 양들의 다리가 부실해져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리가 부실해져갖고 죽을 사자예요. 이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례원칙. 참새를 대포로 쓰면 어쩌려고 그래? 평등원칙. 차별 사유가 없으면 차별하면 안 돼. 신뢰보호원칙. 보호할 만하면 신뢰를 보호해줘. 자기구속원칙. 이전의 선례에 구속되는 게 맞잖아. 목적 기반. 행정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 동기부정. 부정한 동기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부 급부 갖다 붙이지 마. 실권의 법리.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한 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오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파악은 기본이지. 이러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 유은영 학생 왔습니다.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아까 얘기했던 비례원칙, 신뢰보원칙 이런 것들이 성문법의 근거를 따로 명칭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판례는 인정을 하지요. 이처럼 학설이나 판례로 정립된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행정법령 개정 시에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이건 뭐예요?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인용 판단 기준시가 되는 것이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것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죠. 처분 이후에 법령 상태의 사회 상태가 바뀌거나, 아니면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거나,
따라서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데 신청시와 처분시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건데 행위시와 처분시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건데 라는 이 내용, 이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살폈던 내용인데 그것이 아예 명문화 돼버렸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똑같이 명문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편해진 겁니까?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깔끔하게 정비가 된 것이죠. 예,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행정법령의 개정 시 법령 개정 상황을 전제해 놓고 신법과 구법, 처분시 판결시면 처분시가 구법이 되고 판결시가 신법이 될 테고 신청시 처분시면 신청시가 구법이 되고 처분시가 신법이 되겠고요. 행위시 처분시라고 하게 되면 행위시가 구법이 되고 처분시가 바로 신법이 되겠죠. 이와 같은 신법과 구법 중에 무엇을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정하였으며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의 발생 시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말하는 것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효력 발생 시점.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그 수리가 처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처분서가 송달이 되면 그 송달된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아까 봤던 행정 절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밑에 있는 그 리스트 올라오는 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한 설명,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제가 이거저거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못 가고 위로 올라오네요. 네,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송달과 도달 규정이죠. 송달을 하는데 처분을 할 때는 처분서를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때 개별 처분 말하는 거죠. 송달을 해주는데 효력이 언제 발생한대요? 이 송달은 효력 발생, 다른 법률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있어. 그걸 제외하고는 뭐라고?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원칙이죠. 도달이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 처분은 그날이 있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한번 볼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우리 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설립 신고. 이거는 수리를 요한 신고죠. 그러면 그 수리가 처분이 맞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수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중에 수리, 맞수리입니다. 이 신고증 교부, 이게 바로 수리인데 이렇게 행정청들은 3일 안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된다.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사항을 보세요. 사항을 보니까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수리처분이 나오면 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 3일 만에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3일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법적 효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어쩌자는 것입니까? 행정절차법에서는 분명히 뭐라고요? 도달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노동조합법에서는요. 그것이 교부, 도달이 되면 교부나 도달이나 상대방한테 도착을 하면 3일 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바로 우리의 행정절차법에서 이런 걸 예정해 놓고는 있었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제12조 5항이 바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이 바로 사항이 바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러고 저기는 저러고 어쩌자는 것인지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행정기본법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헷갈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면 또 기억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이건 잠시 그럴 뿐인 것이고요. 몇 조 되지도 않는 행정기본법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공부하는데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수험 생활할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일을 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판례에 뒤적거리고 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행정기본법이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훨씬 더 편리합니다.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인허가 의제 2교시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네, 우리는 한편이죠. 네, 민주진영은 한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오늘 딴소리도 안 했는데 설명할 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한 번만 쭉 들어보시게 되면 아, 그런 것 때문에 저런 내용이 있는 거구나. 아, 그것 때문에 아, 전에 내가 배웠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이구나.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한 게 좋아요. 혹시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아싸리 그냥 한번 딱 보고 끝 내버리는 게 마음 편하고 깔끔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1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고요. 저도 솔직히 행정기본법을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하면서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토막 사례라거나 기출문제라거나 제 모의고사 문제라거나 또는 이론 강의라거나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몇 분쯤 걸리겠다. 네, 17년차 강사의 구력이면 그 예상이 돼요.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몇 교시까지 갈지. 그래서 하루에 수업 시간을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지금 1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1차 준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도 좀 더 신경을 지금 이때 해 놓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3시간 초과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흐름상, 제가 오늘 설명을 해보면서 흐름상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오늘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좀 더 해가지고요. 뭐 6시간까지 가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좀 하고 그리고 차라리 내일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복습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그렇게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1교시 수업을 해보고 나니까 드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몇 시간을 오늘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짧게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7시 4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뵐게요. 안녕. 아이들에게 난 말하고 싶어
주고받다